구매된과 위탁 판매는 분명히 힘들어질 겁니다. 진짜 알리와 1688 때문에 힘들어질까요? 알리랑 1688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사실 우리 영상 올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기존의 영상보다 막 4, 5배 정도 빠르게 조회수가 확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좀 많이 놀랬던 것 같고, 그거 보면서 우리 샐러드 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구나. 1688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고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영상 찍고 나서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저희 솔직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 영상을 일반적인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구독자분들 속에서 숨어서 저랑 같은 카테고리에서 저랑 경쟁하는 분들도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 내부적인 정보는 오픈을 안 하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하시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진짜 제 생각을 조금 전달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매 대행, 위탁 판매가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때문일까요? 진짜 알리와 1688 때문에 힘들어질까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알리랑 1688은 별로 안 무섭습니다. 이들은 진짜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유행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는 분명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알리랑 1688 때문이 아니라 쿠팡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셀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나 쿠팡에서 물건 파는 곳인데 쿠팡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고객들은 1688과 알리와 쿠팡을 크게 구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쿠팡이 더 무서운지를 제가 이번 영상에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꼭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쿠팡이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고정 댓글로 이렇게 글을 길게 썼습니다. 쿠팡이 중국 셀러들을 위한 활성화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 수년 전에 쿠팡이 중국 셀러를 정리할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쿠팡의 중국 물류센터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라는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알리, 1688, 큐텐, 테무보다도 무서운 건 사실 쿠팡의 중국 셀러들이 훨씬 무섭다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쿠팡은 자기네들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직접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 어쩌면 자회사가 숨어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린 걸 보면 그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근거 없는 소리라던데 그런데 그 댓글에 좋아요 버튼마저 눌러지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댓글을 달게 되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추적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모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물류센터가 생긴다. 쿠팡의 독주를 위협한다. 이거는 뉴스 기사를 쓴 기자들의 생각이고요. 쿠팡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진짜 쿠팡도 알리가 들어왔어. 우리도 큰일 났어. 나의 독주를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뉴스 기사는 기자분들이 이커머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단순히 비교한 자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쿠팡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쿠팡은 알리 들어온다 라는 뉴스를 보면서 땡큐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사실 그동안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중국의 저가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수년 전에 로켓 직구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크게 실패를 했죠. 활성화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들 중심으로만 했었고 작은 제품들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바로 중국의 셀러들이 직접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가품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번 팔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쫙 팔았지만 인식상의 문제 또는 가품이나 우리 언론이나 우리 고객들의 문제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중국 셀러들을 정리하는 순간으로 왔었습니다. 이렇게 쿠팡은 여러 번의 도전을 통해서 중국 셀러들의 진입을 만들고 중국 시장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알리 들어오면 내가 실패했던 비즈니스인데 알리가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쿠팡이 기존의 성장 방식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쿠팡은 이 시장을 한 번도 혼자서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쿠팡이 사업이나 첫 번째 서비스를 먼저 런칭을 했지만 바로 며칠 뒤에 티몬에서 위메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면서 소셜 커머스라는 시장이 한 번에 크게 성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이란 서비스도 로켓프레시나 로켓배송을 현재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컬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컬리보다도 영업 흑자를 만들고 정말 잘한다 라고 말했던 플레이어는 실제로는 오아시스 마켓이었습니다. 우리는 컬리나 오아시스를 더 먼저 접했지만 결국 승자는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였습니다. 배달의 음식 또한 약 2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배달의 민족을 우리는 정말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이 매일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켓배송 또는 쿠팡의 여러 가지 인지도를 활용해서 배달 음식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 비즈니스에서도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를 보면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1위는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쿠팡 플레이는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인수한 다음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넷플릭스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은 OTT 시장 또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정말 일반적인 시장에서 또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즉 쿠팡은 혼자서 이 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항상 다양한 경쟁사들을 함께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으면서 그 시장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가 들어온다. 쿠팡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혼자서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힘들게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기업이 있다면 함께 광고를 하고 함께 마케팅을 하고 함께 이 시장을 더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쿠팡은 아마도 알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알리, 큐텐, 테무 함께 이 시장을 만들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고마워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알리나 테무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쿠팡이 너희들 들어와도 괜찮아. 이 시장은 내가 독보적인 1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사례를 한번 보면 왜 쿠팡이 알리가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뉴스 기사는 온통 한샘 큰일 났다. 우리나라 가구 기업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케아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라는 뉴스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샘도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연히 저희 멘토분이 한샘의 대표이사님께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샘은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한샘에서는 와, 이케아 들어와서 너무 좋다. 이 시장을 함께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10여 년 전에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샘의 생각이 정말 맞았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1, 20년 전에는 가구는 언제 사는 거냐? 이사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집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어야 가구를 사는 거였는데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가구? 언제든 바꿀 수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필요할 때 작은 소품을 택배로 주문하거나 가서 보고 사와서 내가 직접 조립해서 내가 바꿀 수 있지 라는 인식을 바꿔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함께 한샘도 여러 가지 제품을 택배로 등등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가구 구매 쉽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샘은 이케아를 이겨서 매출은 계속 올라갔고 영업이익 또한 계속 커졌고 결국 이케아는 힘든 순간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이케아는 앞뒤로 근무 시간을 단축해 나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샘은 계속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와 함께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로켓 직구와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인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시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판매자를 많이 모으고 구매자를 많이 모아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게 플랫폼으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알리는 이미 많은 판매자가 있고 많은 구매자를 한국에서 모아서 붙여 나가면 당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하면 플랫폼 서비스를 쓰지 않습니다. 로켓 직구는 쿠팡에서 얼마든지 쉽게 매일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로켓을 쉽게 쓰지만 알리는 배우고 익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쿠팡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리, 너희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한국 사람들은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금액이고 비슷한 금액이라면 우리 로켓 직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 마샬 스탠모 스피커를 사기 위해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 27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과 밑에 판매자를 보면 쿠팡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서 판매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63만 원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셀러 제품을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600여 개 정도 판매한 이 셀러 제품이 가격은 29만 9천 원, 택배비 3만 원, 즉 33만 원에 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제 지역 중심으로 2개의 제품이 있었고요. 새 제품은 62만 원, 중고 제품은 38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이 아이템 좋다라는 형태의 말을 해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만약 지금 작은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면 쿠팡 로켓직구로 마샬 스탠모 3 사서 아마도 당근에서 판매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팔아도 충분히 10만 원, 최소 5만 원 이상의 이익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사례를 봤을 때 쿠팡, 네이버보다, 구매 대행보다, 정품 브랜드보다, 총판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정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판매자 쿠팡 샹하이 트레이딩이라는 이 회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셀러가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많았습니다. 애플 제품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제품 등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판매자들이 보면 쿠팡 홍콩 트레이딩, 쿠팡 샹하이 트레이딩, 쿠팡 글로벌 LLC 등 해외 쿠팡 법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걸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브랜드 제품이고 나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쿠팡 샹하이 트레이딩을 판매자 샵을 한번 들어가 보면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찜기, 실내 슬리퍼, 주방용품 또는 아디다스 제품 등 2,000원, 3,000원 밖에 하지 않는 제품들마저도 함께 팔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그냥 이름도 없는 일반적인 생활 품목들입니다. 판매자들의 내역을 보면 선전 난탕 이커머스, 닝보 쿠팡 이커머스, 선전 제이야 이커머스. 제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거나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거나 한 게 벌써 20년 차가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저는 제 컴퓨터에 중국 셀러, 중국 공장들의 명함이 아마도 수천 장이 있을 겁니다. 그 수천 장을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단 한 번도 중국 사람들이 이커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음절도 비슷합니다. 큰 시 이름, 그 다음에 구 이름, 그 다음에 이커머스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회사 이름에 이커머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들의 회사 이름이 선전, 난탕, 이커머스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기업들이 확 늘어나가고 있을까? 아무래도 2년 전에 무분별하게 셀러들을 받아들였고 그 물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간에 도매상 또는 그들의 수입하에서 대신해주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들을 각 지역별로 카테고리별로 설립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1차 검수를 해서 물건을 받기 시작했지 않나? 라는 의심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봤더니 역시나 중국 셀러를 활성화한다 라는 뉴스 기사가 그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과 쿠팡은 큰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판매자들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쌀통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매 대행 셀러 또는 해외 소싱 셀러들이 쉽게 판매할 수 있을 일반 생활 소품입니다. 검색량은 13,400 나올 정도로 이제는 중요한 키워드로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품목인데요. 쿠팡에서 진공 쌀통을 검색해서 보시면 13,800원에 로켓 직구로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1위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개수를 보면 1285개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로켓 직구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중국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쿠팡은 사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장을 넘겨보면 로켓 직구를 로켓 배송으로 바꿨습니다. 로켓 직구라는 단어, 직구의 보라색 컬러는 쿠팡에서 만든 겁니다. 이들은 언제든 이 용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3일 만에 도착하는 제품? 아니요. 중국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걸 확정이 된 품목은 그들이 직접 수입을 해서 한국 창고에 놔두고 바로 로켓 배송으로 바꿔서 판매할 수 있는 힘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에게 영향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로켓 직구를 로켓 배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진공쌀통을 검색해 봤습니다. 1, 2, 3, 4, 5등 그리고 6, 7, 8, 9등 제가 아까 봤던 그 제품이 네이버에선 사실 9등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쿠팡에선 1등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만 봐도 이들은 2만원, 아까 쿠팡은 13,000원, 즉 쿠팡이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라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던 순간에 또 뉴스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쿠팡 또 일냈다. 세계 1위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했다. 제가 중국에 쿠팡이 여러 가지 자회사를 설립한다. 그 속에 이상한 이름을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이게 그냥 가설론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사례를 보면서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페치라는 곳은 명품 플랫폼으로 가장 큰 곳이었고요. 기업 가치가 30조가 넘을 정도로 정말 큰 기업이었습니다. 오프 화이트라든지 다양한 브랜드까지도 가지고 있는 정말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했습니다. 쿠팡은 그린옥스 캐피탈이라는 회사와 함께 아테나라는 합작회사 를 설립을 했고요. 이 합작 회사가 실제로 파페치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 이 아테라는 회사의 지분의 80%는 쿠팡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났을 때 아마 해외 소싱셀러 분들이나 구매대행 셀러 분들보다 무서웠던 건 아마 머스트잇이나 반란이나 해외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아마 깜짝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쿠팡이 사실 아마존을 따라간다, 카피캣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존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패션이나 명품 럭셔리 카테고리에서는 힘이 좀 약한데 쿠팡이 어쩌면 이거마저 성공시켜낸다면 우린 전 세계에서 아마존을 이겨낼 수 있는, 아마존보다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팡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쿠팡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업체에서 저희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11번가라 손잡고 들어왔고요. 그루폰은 티모니에프 쿠팡이 들어올 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존재감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11번가랑 아마존이 들어올 때 와 우리나라 이커머스 큰일 났다라는 뉴스 기사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아무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플랫폼의 성패는 실제 많은 고객을 모으고 많은 판매자들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고객이 불편하면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즉 고객은 내가 쓰는 게 너무 편해야지 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나 그루폰은 미국 프로그램, 미국 시스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나 그루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알리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글자, 번역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은 결국 쿠팡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 Q10이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죠.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를 Q10이 왜 인수를 했을까요? 아마존이나 그루폰 사례를 보면서 Q10은 많이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Q10이란 서비스가 들어와 봤자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를 사자. 그리고 그 서비스 안에 Q10 제품을 집어넣자. 즉 껍질은 편리성은 한국의 방식을 유지하지만 내용물을 Q10으로 집어넣자 라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Q1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그리고 11번가까지도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알리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건 Q10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태만 지켜봤을 때 3, 4년 뒤에 정말 살아남아 있을 기업은 사실 쿠팡, 로켓직구가 가장 무섭고 그들이 가장 강하게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무서워해야 될 건 사실 Q10이 더 무서운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알리와 1688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쿠팡이 잘 되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다음 준비한 자료는 쿠팡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TV나 백화점의 수수료율이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22년도에 평균 TV 홈쇼핑은 27%, 백화점은 19% 정도입니다. 대형마트, 아울렛 등도 17%, 12%. 근데 쿠팡만 보면 사실 27.5%로 일반적인 기업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장 장려금, 밀크런이나 그 쿠팡 물류센터까지 보내는 비용, 교환 환불 반품 비용, 그리고 광고비까지 다 더하면 실질적으로 쿠팡 수수료율은 40% 아니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훨씬 높습니다. 즉 만원짜리 팔아봤자 쿠팡에서 5,000원을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5,000원 들어오면 그 중에서 30-40% 정도는 실제로 제품 원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셀러가 버는 돈은 1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쿠팡이 커진다, 쿠팡이 정말 시장 규모를 키워나간다, 너무 좋지만 너무 편하고 좋겠지만 셀러들에게는 영업이익률에서는 정말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방식을,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텐데요. CJ제일제당이
약 1년여 기간 동안 쿠팡이랑 경쟁을 하고 약간의 잡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CJ제일제당이 쿠팡에서 물건을 빼는 강수를 뒀습니다. 뉴스 기사를 잠깐 보면 지난해 11월 쿠팡이 햇반과 비비고 등 CJ제일 제품 발주를 중단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은 CJ는 물량을 뺐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식품 사업의 부문 매출은 3조, 영업이익은 2,341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계산을 해보자면 1분기에는 21% 감소했고 2분기에 14% 감소하면서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3분기 들어서 12% 증가했다. 아무래도 CJ제당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그래서 물건을 빼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이용해서 CJ 더마켓을 통해서 매출을 회복해냈고 매출이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CJ제일제당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과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쿠팡이 시장을 명품, 중국 제품, 식품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영업이익률은 떨어져 나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팡이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물건을 산다면 쿠팡으로 검색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편리해졌고 내 삶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쿠팡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쿠팡의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 왜요? 농담인 것 같지만 쿠팡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마존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의 가능성 또한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파페치 인수가 우리나라의 럭셔리 카테고리를 확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파페치에 우리 쿠팡을 입점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영향을 더해서 아마 전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쿠팡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쿠팡이 잘 되기를 바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쿠팡이 정말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쿠팡을 조금 더 많이 분석해야 됩니다. 저희는 세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688을 잘 분석 안 합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1688이나 중국 소싱이나 구매 대행, 해외 소싱 정말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이 시장이 결국은 줄어들 거고 없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치와 함께 제품을 판매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쿠팡을 조금 더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쿠팡 속에서 잘 순응해서 쿠팡에서도 매출을 만들고 이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노하우와 경험을 프로그램에 담아 나가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매일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존 또한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키우며 나아간다면 쿠팡을 잘 활용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셀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